경북 북부 산불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이후 엿새 정확히 149시간 만인데 어제부터 내린 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남 삼청 산불은 여전히 지리산 천왕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밤샘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진의 여파로 이웃나라 태국 방콕에서는 고층 빌딩이 무너져 수십 명이 매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변론 종결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정치권 안팎에서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맹렬히 확산하던 산불이 잦아들었습니다. 경북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마침내 꺼졌는데요. 하지만 산청 산불은 여전히 지리산 천왕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의성으로 가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경북 지역 산불은 엿새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5시에 주불 진화를 선언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산불 다 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5시 경북 북부 지역 산불의 주불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2일 불이 시작된 지 엿새만, 정확히는 149시간 만입니다. 이곳 지휘본부도 진화대원과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번 산불을 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산불 확산을 막고 또 연물을 걷어내는 효과를 내면서 지상과 공중진화가 성과를 낸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산불, 피해도 컸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5,157헥타르, 서울 면적의 74%에 이릅니다. 이전까지 가장 큰 산불이었던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배 정도입니다. 화마에 희생된 사망자만 24명입니다.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피해는 2,400건이 넘습니다. 누적 대피 인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주택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27만여 명에게 3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까지 완전히 잡힌 건 아닙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이 다시 일지 않도록 잔불 정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산청 하동 산불은 오늘로 8회째입니다. 어제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헬기 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네, 그랬는데 오늘은 이 진화율을 20시 기준으로 96%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산청 하동 산불 통합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화율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산림당국은 진화율을 96%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 날이 밝자마자 헬기 40석대를 동원했고 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그러니까 인력 1,527명, 장비 234대를 동원해서 진화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야간 진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뒤로 이렇게 산불 확산 저지 야간 전략도가 보이실 텐데요. 이 전략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방화선인데요. 이 관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능선을 따라서 1km에서 2km 정도가량 방화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방화선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뚫리면 바로 천왕봉입니다. 이 능선을 따라서 바로 4.5km 구간인데요. 행여라도 이쪽에서 불티가 넘어가서 불길이 확산한다면 불과 단 3시간 만에 천왕봉이 화마에 덮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화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밤에도 그랬고 오늘 종일 헬기 40석대를 동원해서 이곳 산불 영향구역 벌겋게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에 이 확산 저지 지연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물을 뿌려서 방화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는 이렇게 이 계곡을 따라서 모두 한 1000여 명 정도의 이 야간 산불 진화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124명 정도는 이곳 A, B, C 지역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살수차를 동원해서 이곳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곳은 도로가 있어서 이쪽에서 불이 넘어오는 것을 관측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A, B, C 지점인데요. 오른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 상황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 A, B, C 구역 중에 C 구역도 이렇게 빨갛게 화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올라가 있는 진화대원들이 끈 겁니다. 오늘 밤에는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그리고 군 특수부대가 이곳에 투입되어서 요 안에 있는 이 빨간 지역에 있는 화선들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오늘 자정을 넘어서 내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까지도 계속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불을 계속 끄는 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시간에 따라서 800여 명 정도는 시간에 따라서 이 순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기상 때문에 이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진화율을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상이 좋아서 애초에 30석대를 배정했다가 오늘 40석대를 배정해서 이 산불을 껐습니다. 불의 길이는 전체 71km에 남은 길이가 1.4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2.5km 정정하겠습니다. 2.5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산불 영향구역은 1830헥타르로 집계됐는데요. 산청과 하동 주민 2000여 명이 대피소에 피했는데 지금은 산청 주민만 600여 명이 대피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 역시 바람이 관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북동풍, 오후에는 북풍이 불어서 천왕봉으로는 불이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에도 바람은 북서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주의본부는 오늘 밤에도 천왕봉을 사수하고 이 국립공원 권역 내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앞서 오늘 울산 울주 온양 산불도 단비와 함께 완전히 진화되면서 본격적인 피해 규모 파악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농막에서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이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단비와 함께 완전히 꺼진 울산 울주 온양 산불. 낙엽으로 가득했던 땅은 잿더미로 변했고 봄을 맞아 새잎을 틔우려던 나무들은 숫덩이가 됐습니다. 진화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주민들은 불길이 퍼져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말도 못해.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엄청 불어가지고 그때 올라오니까 벌써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가 버렸어. 불을 끄는데 모든 행정력을 쏟다 보니 복구 작업은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 화재 원인 조사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막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용접 중에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농막 주인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대운사 방향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울주군은 온양읍보다 산불이 먼저 진화된 언양읍 지역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찰과 주택,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9개 시설이 완전히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온양읍은 피해 면적은 훨씬 넓지만 산림만 탔을 뿐 민간 피해 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이 이번 산불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 주민에게는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경북 북부를 휩쓴 대형 산불의 최초 실화자로 추정이 되는 50대 남성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내일부터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실화자로 특정된 57살 A씨를 입건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모든 인력이 산불 진화에 투입돼 조사가 늦어졌지만 주불 진화가 완료된 만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영남권을 휩쓴 산불은 수백 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유산 위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산불로 생긴 국가유산의 피해는 모두 27건에 달합니다. 경북 안동의 문화유산 피해 현장을 임예진 기자가 찾았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위치해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안동 지뢰예술촌이 통째로 불에 탔습니다. 고택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로 예약이 끊기지 않던 곳인데 지금은 온전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마을에 있던 문화유산도 삽시간에 넘어온 산불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1800년에 세워진 경북 문화유산 지산서당입니다. 강한 바람에 문은 떨어져 나갔고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산산이 부서진 기왓장이 흙무더기에 뒤엉켜 있어 발을 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지촌 종택과 행랑채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길은 거의 사그라들었지만 건물 잔해 사이에선 열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지어져 1000년 넘는 세월을 견딘 용담사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당인 무량전과 대웅전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지만 사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종무소 한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자들의 시주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기왓장도 곳곳에 나뒹굽니다. 새벽에 급히 몸을 피했던 스님은 혹시라도 다시 불이 번질까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긴 사찰로 돌아와 밤낮으로 잔불을 끄고 있습니다. 대들보도 많이 의미 있는 신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진 건데 좀 많이 아쉽죠. 신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서. 또 금악산 중턱에 있어 산불의 직격탄을 맞은 금정암 화엄 강당도 비석만 덩그러니 남긴 채 폭삭 무너졌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 고택인 국탄댁과 송석제사가 전소되는 등 이번 산불로 안동에서만 문화유산 11곳이 불에 타 훼손됐습니다. 영남권 전체로는 27건에 달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며 재앙 수준의 피해를 낳은 이번 산불은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유산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 진화에는 쉴 틈 없이 산불 구역을 오가는 이 헬기 조종사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화재 현장 일선의 소방관과 공무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이번 재난 현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번 경북 산불 진압에 투입된 헬기들로 쉴 틈 없이 현장을 오갑니다. 산불 영향구역에 근접해 진화하다 보니 기체 일부가 검게 그을린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에 내린 산불 진화 헬기는 30분 정도 급유를 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주불은 물론 잔불 진화에도 헬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쉴 틈 없이 현장을 오가다 보니 몸이 힘들긴 하지만 더 많은 이재민이 나오지 않도록 진화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분 올라오는 그런 연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종사들도 힘든데 개인 재산을 잃으신 분들이 더 힘드실 거라고. 이재민들이 머무는 대피소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새끼 식사는 물론 생수와 라면, 이불 등 각종 구호물품도 빼놓지 않고 전달합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다가 막상 와보니까 많은 곳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 봉사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왔고요. 이재민들께서 좀 따뜻하게 한 끼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과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 산불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음식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화 현장에선 헬기 조종사와 소방관, 공무원들의 총력전이 이재민 지원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최악의 산불 재난 속에 버텨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어제 오늘 단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불 진화에는 큰 힘이 됐습니다. 다만 북서풍의 영향으로 영남 지역의 건조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간절함 속 산불 지역에 뿌려진 귀한 단비.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양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산을 적시고 습도를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며 산불 확산을 부추겼던 최악의 삼박자 중 고온도 해소됐습니다. 영남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졌고 연일 20에서 25도를 웃돌던 낮 기온도 오늘은 15도를 밑돌았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대기 상층에 머물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산불 진화에 불리했던 날씨는 조금 나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관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나 영남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불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불씨가 살아나거나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쪽에서 강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영남 지역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또 강한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확산 우려나 또한 내부에 좀 잔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를 좀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말에 산불 발생이 잦고 영남의 건조함이 지속되는 만큼 잔불 정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그럼 산불 관련 현재 상황을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다행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산불은 이제 꺼진 것 같은데 이게 발화한 지 149시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149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의성 산불이라고 하는 네. 산불의 고통을 받았는데요. 네. 면적만 해도 4만 5천 헥타르 가량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이번 의성 산불은 면적도 최대지만 이 산불의 전개 속도도 역대급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는데요. 약 그 8.4km 시간당 8.3km 정도의 예. 이 산불 진행 속도를 갖는 어떤 초유의 산불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어제 내린 비가 정말 뭐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이 비 덕분에 그래도 좀 주불이 빨리 잡힌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연무도 좀 적어지고 기온이 낮아진 게 또 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설명이 나오던데요. 확실히 기온이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환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는 아마 다소 적은 양으로 예측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단비가 내렸다라는 네네. 점이 이번 산불의 억제에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기온이 떨어지는 부분도 결국은 이제 일부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북 북부 중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지역들이 이제 많았죠. 그 5개 시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안동시였잖아요. 네, 도심까지 그렇습니다. 위협을 했었는데 일단 꺼져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의성 산불이 계속 그 북동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동 시가지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는데요. 네. 그래서 한때 또 안동시에 대해서 전면적인 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경북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따라서 이제 대피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 산불 지연제라든가 예. 그리고
이 도심을 중심으로 이 도시와 산림이 면하는 지역에 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뭐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 뭐 3, 4km 그러니까요. 앞까지 직선거리로 왔었다. 이런 뉴스 속보가 좀 나오면서 많이 마음을 졸였었는데 그게 이제 지상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 인력들이 좀 밤낮 없이 계속 이 산불 진화에 애써주신 그런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하회마을이라든가 병산소원이라든가 우리 그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어떤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말씀하신 그런 진행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산불 억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도포를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화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산불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의 수목이라든가 그러니까 미리 좀 가연물들도 상당 부분 제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회마을 부분을 잘 방어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걱정은 아직 꺼지지 않은 곳, 지리산 자락인데요. 거긴 지금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네,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네. 레포트 해주신 거 보면 지금 약 96%의 진화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실제 화선은 약 2.4km 정도로 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 2.4km 정도의 화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오늘 밤이 어느 정도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주간에는 뭐 미군의 치누크 헬기까지 동원을 그러니까요. 해서 예. 공중 진압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야간에는 결국은 이제 주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이제 천왕봉 쪽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네네. 충분한 지금 사선을 구축했다라고 산림청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남은 여타의 다른 곳에 있던 어떤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도 상청 쪽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여튼 아하. 오늘 밤 이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이 주불에 대한 부분들은 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장비들 생각을 하면은 경북 북부 지역, 의성에서 번진 그 지역이 꺼진 게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전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의성 쪽이 정리가 된 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리산이 이제 워낙 뭐 산세가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산세가 험준한 산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한번 번지면 이 불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밤 사이에 정말 이제 총력을 다해야 될 텐데 밤에는 불을 이제 진화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공 지원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진압 작업이라든가 방어선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지금 이제 다행히 해당 지역의 양쪽으로 인도가 개척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를 교두보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화선이 확대돼 나가는 것은 충분히 좀 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북 북부 산불이 의성에서 시작해서 뭐 계속 넘어갔지 않습니까? 경계를 안동, 네네. 영양, 청송, 영덕까지 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영덕이 끝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더 위아래로 더 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산림청에서도 영도까지 네. 이런 산불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쉽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천만다행으로 이제 영덕에 다다른 산불이 이 북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서풍 중심의 바람 패턴이 영덕까지는 밀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그랬죠.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남풍이 불어서 북쪽으로 화세를 올리는 이런 부분들의 바람들은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불지 않아서 네. 이런 실제 영덕에서 이 동해안 쪽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산불에 대한 부분은 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어진 경북 산불로 산불 영향구역만 4만 5천 헥타르가 넘어섰다. 여의도를 150개 넘게 합친 정말 큰 규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건 또 확인이 됐지만 이 정도의 산림이 다 타버렸다는 거는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복구라든지 큰 피해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4만 5천 헥타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사실은 이제 황폐화되는 부분으로 남아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이제 조림 사업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림 사업을 할 때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산불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됐던 내화수림대를 형성을 하고요.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블럭을 형성할 수 있는 뭐 활렵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조림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이 산불이 핥히고 간 마을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참혹했는데 한번 그 제보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어디부터 집이고 창고고 또 마당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경북 안동 임하면 그쪽 마을인데 주불은 잡혔는데 고향을 잃은 이들의 마음 여전히 시커멓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28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접수가 된 영상인데요. 불은 이제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대피를 했다 돌아와서 이 마을을 보는 주민분들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이 정도 표현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채소랑 그렇습니다. 과일을 가꾸면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는 심경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여기는 경북 역시 이제 영덕군 이고요. 지품면인데 건물의 흔적을 잘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26일 오후 3시 50분쯤 촬영이 된 영상인데요. 사실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 농기구들 중에 경운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제 경운기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바퀴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녹아서 사라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주택과 경운기를 보낸 이 제보자분. 그렇습니다. 네, 대피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집의 모습을 발견하신 거죠.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경북 안동 일직면이고요. 26일 오전, 그러니까 26일 오전이었던 상황이고. 네, 이렇게 지금은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이 나무가 1000년 가까이 되는 고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 전의 모습이네요. 네, 정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티나무였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황량하게 타버렸습니다. 1000년 가까이 됐다고. 네, 마을의 상징 같은 이 고목이었는데 잿더미로 변했다면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면서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마을 주택도 한 100가구 정도 됐는데 절반 가까이가 이제 불에 탔다고 이제. 네,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데 역사가 담긴 느티나무까지 이렇게 소실돼서 마을 주민분들 다들 황망한 마음이다 이런 말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네, 산림청장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주불은 잡혔고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잔불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진을 했다라고 산림청장이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잔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화염,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상태고요.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제 훈소 상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숲과 같이 이렇게 불꽃이 없이 연기도 잘 안 나면서 안에 그렇죠. 안에 불씨 예전에 이제 화로 안에 있던 이런 불씨처럼 재 같은 거에 덮여져 있으면
이제 잘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그 잔불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강풍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닥뜨리면 다시 또 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울주 같은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단비 상황의 여러 가지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다시 이제 굉장한 건조함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만에 하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산림청장 얘기한 것처럼 이 잔불에 대한 진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작업이 이제 아마 주력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주불이 이제 완전히 진화됐다. 근데 주불과 잔불이 이제 단어가 다른 만큼 이 나눠서 표현하는 기준이 그럼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육안으로 화염이 안 보이면 이제 주불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잔불 진화는 그럼 사실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만큼 이거 사람이 일일이 뭐 이렇게 좀 뒤집어 봐야 되고 헤집어 봐야 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산불이 진행하는 주된 어떤 경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지형과 특히 이제 바람에 의해서 어떤 그 형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주불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이는 형태들은 지금 다 이제 완진을 한 거고요. 적어도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훈소 상태의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꺼졌다고 그러고 아직 지리산 자락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았고요. 28명. 그리고 그 가운데 고령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65세 이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그 산불 대응 체계.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산불이 이제 뭐 앞서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도 역대급이지만 굉장히 불행하게도 가장 많은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런 산불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분이나 돌아가시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산불이 역대급의 어떤 확산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10분 인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예측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어떤 인구 분포가 고령인 점은 충분히 사전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좀 그 대피라든가 또 대피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부재했던 것만은 사실로 보여지고요. 차제에 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재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피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좀 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재난 문자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이동이 좀 불편한 고령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만 생각을 해봐도 뭐 문자 같은 거 잘 보시지 못하고 또 이 재난 문자가 안 오는 3G 폰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형식상 뭐 재난 문자만 보내면 어떤 그 면피가 되는 상황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재난 문자 체계도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령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런 환경들의 영향들 특히 뭐 우리나라의 농촌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과거처럼 뭐 이장님이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런 농촌에도 잘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이름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충분한 인원 파악과
적어도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기본 행정 서비스하고 재난이라고 하는 사고 대응 서비스를 좀 같이 섞어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상당히 놀랐던 게 그런 통신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시설, 뭐 전력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이 되다 보니까 정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결국은 산불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정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시나리오가 안 돼 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산림과 면하고 있는 또 산불 발생이 우려가 되는 것들은 뭐 지중화를 한다든가 뭐 그런 좀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살펴볼 만한 이런 여력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워낙 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제 피해 복구도 좀 이뤄져야 할 텐데 뭐가 좀 가장 급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대피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요. 적어도 이제 그 산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받은 부분은 거의 이제 새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경북지사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임시주택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좀 보급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렇게 이제 완전히 소실돼서 완파된 그런 가옥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반파라든가 약간 요 정도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수습이라든가 이제 복구하는 과정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그 시청자 제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철제로 만든, 그러니까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서 구조를 견디는 이런 가옥들은 한번 이제 열을 받으면 제대로 구조적인 강도를 형성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약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취약해서 연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설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건물들을 또 급한 나머지 또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말씀하신 뭐 부분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좀 안전 진단을 좀 받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이후에도요, 뭐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산불이 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할 텐데, 뭐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등산이라든지 성묘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도 뭐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또 다른 산불 꼭 지금 뭐 의성이나 산청 산불의 재발은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산불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기에 이런 산림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각별한 주의,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꼭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원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지진의 여파로 이웃나라 태국 방콕의 고층 빌딩이 무너지면서 100명 가까이 건물 더미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흥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중이던 고층 빌딩이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깜짝 놀라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지 의료진과 경찰은 붕괴 현장에 건설 노동자 등 상당수가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탑 수영장에서 물이 쏟아질 정도로 심한 진동으로 겁에 질린 시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I have experienced earthquakes twice before in Myanmar, but that was only like 1 second of one big bang. And here it went on for at least, I'd say, a minute. Quite scary. 지진은 현지 시각 낮 12시 50분쯤 발생했는데 진앙은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 33km, 진원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7로 측정했으며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는 6.9, 중국 측에서는 7.9로 제시했습니다. 강진으로 미얀마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왕궁이 파손되는 등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는 물론 대형 건물이 무너진 태국에서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도 건물 파손과 부상자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집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정부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현지 우리 국민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지진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와 화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해 미얀마와 태국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뒤 처음으로 정부 여당이 산불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사흘째 산불 피해 현장에 머물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산불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한 대행이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정부 여당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겁니다.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우리의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개편 작업을. 여당은 재난 대응 명목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는 등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도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당은 또 이재민 임시주택 생업 지원 방안과 함께 의성, 안동, 산청 등 주요 피해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북 안동과 의성에 이어 경남 산청으로 발길을 돌리며 사흘째 산불 피해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산불 현장 지휘소에서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진화 대응과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세요? 네. 몇 분이나 오세요? 4월에 13명.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에 여야 모두 앞다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넣고 정치권에서는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미 예산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재해와 재난을 위한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고교 무상교육 등에 쓰도록 묶어뒀다고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재난 대응에 즉각 쓸 예비비까지 무더기로 깎아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4조 8천억 원 넘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예산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은 정부의 의지와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많은 이재민이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여야는 이후에도 재난 대비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예산이 충분하다는 발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했고, 예비비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통과시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민주당은 예비비 1조 6천억 원의 사용처는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재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라도 결국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상의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번 달로 요구한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추경 논의가 막판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이번 달을 넘기게 됐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3월 한 달을 꼬박 평의로만 채우게 됐습니다. 심리 100일을 훌쩍 넘겨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언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해 헌재가 일단 재보궐선거가 있는 다음 달 2일은 넘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선고 가능성이 있는 날짜로 열흘 정도가 거론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될 거라는 관측에 따른 계산입니다. 재판관 2명의 자리가 더 비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정당성까지 고민할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이 예상을 벗어나 길어진 원인으로 재판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유력하게 꼽히는 상황이라 선고 일정은 물론 결과까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선고를 내리지 않고 퇴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속도를 내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일정과 달리 늦어지는 선고에 여당은 일부 기대감과 함께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8명이 5대 3으로 갈라져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치고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원래 선고 기일을 잡은 뒤 평결을 하는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들로부터 탄핵 인용이란 확신을 받을 때까지 미루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엔 역시 기각을 전제로 한 해석을 달았습니다. 두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니만큼 탄핵을 인용시키지 못할 바에 후발주자에게 넘기는 게 속편할 거란 해석인데 당에선 먹튀를 한다면 최악의 재판관으로 기억될 거란 비난도 나옵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작한다거나 내부적으로 그것을 몰아간다거나 한다면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애초 선고가 이달 중순으로 전망됐던 만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고려를 의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다른 사건 뒤로 밀린 데다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된 점도 공교롭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재판관 한두 명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거라며 조속한 결론과 함께 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도
일단 최대한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다음 달 재판관 공백에 미리 대비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야당이 인용을 전제로 말하는 건 여론전 성격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예상 밖 장고에 아전 인수격 해석이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오후 탄핵 찬성 단체가 서울 종로구 사직로와 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구 세종대로와 여의도 의사당로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단체들의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에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한 데 이어 법원도 즉각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에서 다툴 쟁점에 따라 심리 방식과 선고 시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이자 검찰이 상고한 지는 하루 만입니다. 법원은 특히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 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며 판결 선고에 따라 당선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일 내 송부가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하는데 상고심 쟁점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이 대표의 일방적 주장만 신뢰했다며 법리 오해와 체증 법칙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2년 2개월간 47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는데 2심 재판부가 마땅한 이유 없이 원심의 법정 증언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의 발언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처장의 친분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이 관심이 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고심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이 종전의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달리하는 이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류 송부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세 번째 불출석하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이 대표가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다행인 게 경북 북부 산불은 꺼졌습니다. 아직 이제 지리산 자락에 이제 불길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인데 정치권이 지금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산불 대응이 어렵다고 그러고요. 민주당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거 가지고 왜 정치 논란을 일으키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이 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이 산불 피해 규모를 생각해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복구 비용이 필요할 거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예비비가 올해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입니다. 애초에 정부안은 4조 8천억 원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절반이네요. 깎았단 말이죠. 그럼 그 2조 4천억 원을 다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목적 예비비라고 할 수 있는 1조 6천억만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조 2천억은 고교 무상교육 등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4천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8천억은 어떤 뭐 국가 안보라든지 예. 뭐 치안 유지, 경제위기 대응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4천억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재해 재난 대비한 뭐 금액이 있다 해도 예. 그거 다 긁어 모아도 2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라는 게 이제 명찰이 달린 예비비라는 예, 거죠. 예. 쓸 목적이 따로 있는 예비비. 예, 그런 그래- 것들 다 빼면 지금 4천억밖에 안 남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삭감한 것을 저희가 문제를 삼냐면 22년도에는 5조 5천억 원이었고 예산이 23년도에 이제 4조 6천억 원이었는데 네. 24년도에 갑자기 24년도 4조 2천억 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삭감을 한 거. 그 이유가 23년도에 예비비를 별로 안 썼다. 그래서 깎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7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당시에 목적 예비비 집행률이 13.2%밖에 안 돼요. 그러면 18년도 예산에서 그럼 그만큼 깎았느냐? 18년도, 19년도 그대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예비비를 많이 안 썼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 해에 예산 예비비 규모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예. 공교롭게도 반으로 삭감한 가운데 이런 산불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난해 말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네. 예, 민주당은 어떤 일단 입장입니까? 민주당에서 작년에 이 올해 예산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너무 남용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거의 600억에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썼고 2년차 때는 순방 때 쓴다고 500억 원에 가까운 예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너무 남용하는 그 측면이 있으니 일단은 민주당이 삭감안을 내놓고 원래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깎았다라든지 그러면서 그 합의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당이 협상할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정부도 다른 특활비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예측을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난 이 산불 이거에 돈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산림청에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재해 예산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도 한 3,60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끌어서 쓰고 예비비도 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올 초부터 다양한 또 재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월쯤에 민주당에서는 추경 예산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또 협상을 자꾸 안 하니까 거기 추경 예산 안에도 사실 그 국민 재난 안전과 관련된 9천억 원의 예비비 그거를 추경을 통해서 하자라고 이미 준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여야가 같이 협상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뭐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뭐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때도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중요한 게 누구 책임이냐 따지는 것보다 사실은 빨리 산불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산청 쪽에는 그거 진화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복구를 빨리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 전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비비 삭감을 가지고 서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정쟁화시켜서 민주당이 마치 작년에 깎은 것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정치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추경 예산을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거기서는 니 탓, 내 탓, 뭐 남 탓하다가는 아마 국민들께서 안 좋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경 예산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산불이 났는데도 싸우고 있다는 모습이 절대 뭐 민심에 좋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런가 하면 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요,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국가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수호를 위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게 처음인데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에서 참석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당대표로서 참석하신 게 처음이고 이전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총선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좀 뭔가 이 그 연평해전이나 아니면 이 천안함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 또 상처를 많이 입으셨고 그런 거에 대한 의식도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갔을 때도 유족분들께서 유족분들 만나기도 했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좀 뭐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유족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합니다만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과도 드리고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도 해드린다면은 좀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행사도 참석하고 이후에도 다른 행보들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행보가 되게 눈에 띄었던 것은 그동안 이 천안함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북의 소행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한 적이 없었죠. 사실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 발표는 의심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 명확히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족들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항의를 하고 사과 먼저 하고 와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왜 본인한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게 유가족들의 그런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야 합니다. 오늘 가서 좀 전향된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보였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해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4년도 성남시장 시절에 보면 뭐 천안함이 잠수함이랑 충돌했다 이런 내용의 그런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재작년이죠.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던 분이 당 혁신위원장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돼서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동을 안 하니까 또 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이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나서 무슨 낯짝으로 뭐 이런 말 해서 문제가 있었죠. 뭐 장경태 의원도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유족들의 이제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걸 풀어 주셔야죠. 그냥 오늘 참석을 해서 전향대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것이 진심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너무 얕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때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기사를 공유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든지 또 당시에 뭐 권칠승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발언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런 정도 언급은 해 주셔야 유가족이 그래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텐데 그거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전향적인 입장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폭침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이 좀 느껴졌다가 많이 이렇게 참석도 하고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안보 우클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이제 일부 유족이 사과 요구를 했지만 또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 끝나고 그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그런 요구가 있었고 당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아마 그 유족들이 딱 지명한 5분의 정치인들이 계세요. 현직 의원인 분도 계시고 현직이 아닌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모아서 할 것인지 전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오늘 행사 한번 참석했으니 우리를 봐달라. 우리도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족분들이 인정해주고 진정한 사과는 사실 그 피해를 입은 분들,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인정해줄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도 한번 대표가 오늘 방향을 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후속 조치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사과인데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문제 처음 이야기할 때로 돌아가 보면은 2023년, 24년에 참석을 안 했고 올해 이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2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근데 갑자기 왜 여기를 안 가다가 왜 이 시점에 가느냐? 그래서 이제 안보 우클릭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있다고 상정을 해서 전제를 하고 이제 대선 행보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이 그렇게 섰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얄팍한 계산이라고 생각할 거고. 오히려 진정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이는 너무 얕은 어떤 계산하에서 전략적이라고 포장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오늘 저 행사에 가셨을까? 그리고 가셔서 유가족 얘기를 듣는 모습 굳이 했을까? 다 그런 의문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 중도 확장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념적으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저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답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분은 거의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확장이 아니라 더 수축했다고 봅니다. 네, 뭐 당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진정성 전달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혹시 뭐 더 원래 그 안보에는 좌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서 주장해왔던 정당인 만큼 민주당이 이 정도의 전형적 태도를 보이면 반기고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얄팍한 수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이것이 그냥 한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적으로 뭔가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하고 그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네 진정성 없지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정책도 함께 해보자라는 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분들께서 긍정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뭐 무죄 선고 이후에 2심 무죄 선고 이후에 이제 여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 자판해야 된다 이 주장이 나왔어요. 저희가 파기 환송은 많이 들어봤지만 파기 자판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기도 했거든요.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법원까지 3번째 갔다가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이거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고법으로 보내고 고법에서 다시 올라와서 재판 5번 하는 겁니다. 파기 자판은 2심에서 이제 대법원으로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2심과 다른 판단을 그냥 즉석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은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단을 한다 이런 건가요? 그게 파기 자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런 사례가 적고 거의 대부분 파기 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서 올라올 때 그것을 인용해서 5번 재판으로 끝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럼 시간적인 문제인가요? 파기 재판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3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이제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을 때 3심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무죄가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율사 출신 의원분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그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보면 1.7%라고 하지 않습니까? 징역형이 무죄로 바뀐 경우가 그 확률보다는 파기 재판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당 내에서의 이제 주장, 파기 재판 이런 주장,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조기 대선이 만약 열리게 됐을 때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은 사법부만 바라보면서 사법부가 뭔가 알아서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뭔가 없애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 내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사법부만 바라볼 것이냐, 정치적으로 뭔가 아니면은 진짜 조기 대선을 준비해서 선거로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기 재판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유죄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것을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파기 재판을 할 확률은 거의 더 희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사실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조국 전 대표도 옥중 편지 소식이 그렇습니다. 들려왔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뒤집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도 했고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쁘다 뭐 이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네, 이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힐 확률이 좀 희박한 편이잖아요. 지난 3년간 뭐 이거는 3.7%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편지 소식이랑.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미리 어떤 결과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계류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도 지금 뭐 너무나 극렬하게 양쪽으로 나뉜 주장이 광장의 열기를 타고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재판이라는 것이 이 법리와 논리, 경험칙, 양심 이런 것에 따라서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밖에서의 주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워낙에 일반 대중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판결들이 자꾸 나오고 법원의 결정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진 조작 발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그 재판부도.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3.7%의 확률을 뚫고 다시 이거 파기 환송시키느냐 아니면 파기 재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그 사진 조작과 관련돼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사진을 클로즈업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뭐 밈처럼 뭔가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왜곡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진을 확대한 건 조작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골프 치지 않은 사진을 골프 친 사진인 것처럼 확대해서 조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넉넉하게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 확대한 게 조작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건 또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언제부턴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판결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거는 징역 몇 년이다, 이건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내리시고, 대법원 역시 이번에 또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주진우 의원이 이거는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을 준비하시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뭐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별의 순간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별의 순간에 다가갔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야의 각기 다른 해석 직접 보고 오시죠. 애초 그냥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독보적인
야권의 대선 주자였고요. 갑자기 재판 때문에 별의 순간이 된 게 아니라 별이었죠. 애초 별이었는데 뭐 저는 유죄가 됐어도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가장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일제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정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뭐 별의 순간이 민주당 내에서 온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확산되고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는 2심에서 이게 완전 무죄를 받은 것들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네,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의 순간입니까? 이미 별이 이재명 없다. 네. 제가 오글거려서 다 저 듣지를 못하겠어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 아무리 이재명 대표 좋아한다고 그래도 별의 순간 얘기를 할 거면 적어도 그 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쓰다시피 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말씀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경태 의원은 뭘 근거로 이미 별의 순간이 있었고 뭐 야권의 독보적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야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별의 순간 저런 말을 미리 저렇게 해서 득이 될지는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장애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종혁 전 최고도 얘기했지만은 큰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 건 맞는 얘기잖아요. 네, 야권 내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야권 왜냐하면 내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과 똑같이 중한형을 받았다면 2심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그 얘기를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2심에서 예를 들어 징역 1년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지금 조기 대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6월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돼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언제 마지막 선고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로 대선을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주자들이 뭐 삼김 삼총 이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싸우다가 정 안 되면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어쨌든 2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 후보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야권이 분열해서 야권표가 갈라질 위험도 상당히 적어졌다. 이 차원에서는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보지만 그것이 별이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정말로 저희 당에서 뭐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지지율 그냥 똑같습니다. 오늘 뭐 발표도 났지만 더 내려갔죠. 별의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왔다. 별의 순간이 왔다를 그렇게 썼던 건데 장경태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야권 그리고 전체의 그 지지율을 높은 수준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권을 꿈꾸는 시간이 왔다라는 게 별의 순간이라면은 예전부터 지금 별의 순간 아니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만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체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공직선거법 이 2심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사실상 별의 순간이 조금 더 반짝거리는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반짝거린다. 근데 이 장경태 의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같이 엮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이제 만났었잖아요.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는데 소름 돋을 만큼 이제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들. 네. 이른바 명비어천가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같이 엮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예,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형제 같다. 이름이 네네. 비슷하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재벌 해체를 주장하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던 분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과 같이 서 있는데 그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뭐 어떻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게 지금도 맞는 건지 아니면 재벌과 함께 뭔가 자기 대선 가도에 있어서 재벌의 힘을 얻어서 재벌과 같이 사진 찍혀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이용해서 뭐 대선 나가서 당선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에서 장경태 의원 발언 같은 그런 발언, 최민희 의원의 발언과 같은 그런 발언들 그런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하면은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보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이미지들이 많지만은 그 전에 이제 저기 정치 패널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유쾌한 그런 패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과연 진지하게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으냐 해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저도 뭐 이런 발언들이 과연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되는 뭐 남겨진 과제인 뭐 중도층을 좀 더 확장한다든가 좀 더 지지층을 확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뭔가 결국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발언인데 그런 발언들은 사실 지지층을 좀 만났을 때 해도 괜찮은 것이긴 한데 SNS에 올리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명비어천 거 아니냐, 뭐 너무 또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안 좋게만 보시지 말고 그냥 지지층과 공유하기 위한 최민희 의원의 뭐 개인적 의견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또 있으니까요. 네. 예. 이 얘기를 짧게만 한번 들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된 게 오히려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잘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잘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심까지 가는 과정 거기서 뭐 날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전공법으로 싸우겠다. 어차피 재판 5개 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뭐 그런 아마 생각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견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이 마치 법원의 어떤 판결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선거 전략도 없이 그냥 법원에서 유죄 내려줘서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바라고 있는 당처럼 보이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제가 긍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여기에만 매달리는 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신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여론 흐름 좀 짧게 살펴보면요, 양당 지지도가 이제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번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나온 이 지지도가요, 올해 들어서 최대치입니다. 이 격차가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이 정당 지지도 지금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국민의힘이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이거 뭐 아무래도 뭐 무죄 판결 영향일까요? 아니면 뭐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결집이 좀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장애로 나와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된 거라고 좀 보고요. 여기서 저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줄탄핵 사과하라, 지금 뭐 9대0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그런 탄핵 기각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거는 그런 탄핵 시도나 이런 것들이 할만했다, 충분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무기로서 시도할 만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런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뭔가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는 프레임은 국민들께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양당 지지도가 이 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앞섰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유지, 이 격차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는 이게 올 들어서 최대치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 그리고 참고로 이 조사는 이번 주 화수목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선고가 났었고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십니까, 윤 대변인? 일단은 이 탄핵 관련한 사태가 지속되니까 우리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낀,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답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은 탄핵이 빨리 기각될 길을 바랬던 분들도 지치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탄핵 정부에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 어느 정도의 저런 차이가 벌어졌다. 이것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2%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어허.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은 역시 여전하구나.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좀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표 선호도는 좀 내려갔다. 비호감 때문이다, 여전하다, 뭐 약간 짧게 한번 이렇게 말씀 보시는 들어볼까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뭐 굳이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우클릭 행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후에 이제 비명계라든지 뭐 포용 행보를 좀 더 많이 보이시는 것이 말씀하신 이 중도층에서의 부족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좀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추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산림청이 조금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 곳곳을 휩쓸었던 산불이 대부분 꺼진 가운데 산림청이 이 경남 산청 하동 지역 진화율이 96%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곳이라 진화대원이 야간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산불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녁 8시 기준 경남 산청 하동 지역 진화율은 9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하동 지역은 현재 완진이 됐고 산청 지역 일부가 여전히 산불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림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진화가 완료된 가운데 빨간색 줄로 나타난 지역이 불길이 남은 곳입니다. 지리산이 있는 지역이고요. 산림당국은 특히 이 지역이 경사가 가파르고 또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대원들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낙엽까지 쌓여 있어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대형 산불이 난 11곳 가운데 경남 산청과 하동을 제외한 10곳은 오후 6시 기준 모두 불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녁 8시 기준 사상자는 모두 67명인데요. 오전 9시 이후로 경북 지역에서 중상자가 1명, 경남 지역에서 경상자가 1명이 늘어서 경북 지역은 사망자 24명, 부상자 27명으로 집계됐고 경남 지역은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은 부상자가 2명입니다. 하루 동안 불이 모두 꺼진 곳이 늘어나면서 오후 6시 기준 임시 주거시설에 있던 이재민은 오전보다 3천여 명 줄어 4,9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오전보다 소폭 늘어난 48,210헥타르로 축구장 6만 7천여 개 크기입니다. 건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시설은 모두 4,700여 곳이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전보다 1,200여 곳 늘었는데요. 문화재 14곳, 사찰 9곳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의대생 복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려고 복귀는 했지만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내부에서는 복귀한 학생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다수 대학이 의대생 복귀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의대 학생회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30여 개 대학은 미등록 방침을 고수한다고 했지만 상당수 대학에서 과반 넘는 의대생이 돌아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등록은 하고 향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대 안팎의 기류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연세대 학생회가 등록 후 휴학하겠다고 투쟁 방침을 밝혔는데도 상위단체인 의대 학생협회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단위들을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다른 학교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도 마찬가지.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SNS에 미등록 휴학이든 복학이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등록 후 휴학 방침을 밝힌 학생들을 저격했습니다. 의사협회만 유일하게 의대생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적하면 의사 면허를 걸고 보호하겠다는 서울시 의사회 발표는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성인들이고요.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 방향들도 그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그동안 결정해왔고 대학별 등록 일정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의대 총장협의회가 새로 학생 복귀 일정을 3월 말까지로 합의하면서 공식적인 복귀 시한이 지난 대학도 31일까지는 의대생 추가 등록을 받아줄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는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한 군 사칭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군 간부라고 소개한 남성은 산불 대민 지원에 필요하다면서 전투 식량 대리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컴퓨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을 육군 제35사단 소속 이모 중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부대에서 사용할 컴퓨터 2대를 주문하고 싶다며 가격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대 공문서와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시해 아무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부대 그 마크가 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대 이름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부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제하기로 약속한 날, 이 중사라는 남성은 산불 때문에 갑자기 대민 지원을 나가게 됐다며 방문이 어렵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지금 산불건 때문에 대민 지원나고 한다 그래서 예. 저희 쪽에서 조금 늦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장에 지원 나갈 군인과 이재민들을 위한 전투 식량도 주문해야 하는데 군에는 비싼 가격을 부를 것 같다며 대신 연락해서 가격을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애들 밥 먹이면서 저기 지금 대피소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한번 같이 챙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체에 연락해 전투 식량 가격이 4,800만 원이라고 확인해주자 이번에는 이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면 부대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남성이 보낸 부대 문서가 자신이 군 시절 봤던 공문과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에 전화해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중사는 없었습니다. 실제 YTN 취재 결과 이모 중사는 허위 인물로 공문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 행세를 하며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허위로 만든 업체에 부대용품 비용을 대신 내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과 유사한 방식인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산불 상황까지 악용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날 불이 났어요. 산불 대민지원 나오니까 저도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이에 대해 육군은 군이 민간에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며 유사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지자체와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상황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한 군 간부 사칭 범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던 만큼 타이 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뇌물 성격이 아닌지 수사해왔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오늘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원산지 표기 문제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주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백 대표는 또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그간 논란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직접 주주들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 리얼 촬영 당시 노출 장면을 강요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 설리의 유가족이 주연이었던 배우 김수현과 이사랑 감독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리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영화 리얼 촬영 당시 고인과 김수현의 배드씬이 원래 대본에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장례식장에서 스태프들과 배우들 증언으로 알게 됐다며 김수현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나체 장면을 찍을 대역 배우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대역 없이 설리에게 촬영을 강요했는지 물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신축 홈구장의 개장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화는 역사적인 개막전에서 기아를 누르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한화의 새 홈구장에 입장하려는 관중들의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새 홈구장의 개장 경기. 쾌적한 시설에서 야구를 볼 수 있게 된 관중들은 더욱 응원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타선만 조금 더 터져준다면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구장 오픈하게 됐는데 정말 멋지게 타선 폭발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홈 개장 경기에 구단 레전드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장종훈과 송진우, 정민철, 김태균까지 이글스 영구 결번 4인방이 동시에 시구를 던지며 홈팬들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새 홈구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응원하며 마음껏 야구를 즐겼습니다.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한화는 2대 0으로 뒤지던 7회 말 대역전극을 만들며 개장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김태현이 솔로포로 한 점을 따라붙은 뒤 네 타자가 연이어 볼넷을 골라 밀어내기로 동점을 만들었고 최인호의 몸에 맞는 공과 플로리얼의 2타점 적시타를 묶어 점수차를 벌리면서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아는 믿었던 불펜 전상현과 곽도규가 합쳐서 한 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5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개막 6경기째 만원 관중을 이어간 서울 잠실에서는 홈팀 두산이 선발 콜 어빈의 7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삼성에 승리했습니다. 부산에서 KT는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막은 선발 헤이수스를 앞세워 롯데를 제압했고 키움은 로젠버그의 7이닝 2실점 호투와 푸이그의 홈런 등에 힘입어 SSG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등 논란 속에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당선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취임 인준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보호와 법리적 해석,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몽규 회장의 인준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회장 인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4일 이사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섭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KB손해보험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플레이오프 승부를 최종 3차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서브 에이스 4개를 포함해 22득점을 올린 러셀의 맹활약을 앞세워 KB손해보험의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1차전을 내줬던 대한항공은 2차전을 잡으면서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고 3차전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SK가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2위 LG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SK는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LG의 79대 78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희가 22점에 9리바운드로 활약했고 안영준이 16점, 오재현이 10점 5리바운드로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경기에서는 원정팀 한국가스공사가 홈팀 KCC를 완파하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며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도, 모레는 0도까지 뚝 떨어지며 공기가 꽤 차가워지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내일 비 예보가 있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 북부에도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2도, 안동 0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로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월요일 낮부터 꽃샘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